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오랜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라는 책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함께 할 챕터는 13챕터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05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나리오를 쓰길 원하지만 자신의 언어로 쓰는 것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쓰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을 때 자기 마음대로의 형식으로 쓴 시나리오는 시각적, 감정적 차원에서의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잘못 쓴 시나리오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이 고체이고 물이 액체인 것처럼 시나리오에는 시나리오만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전제는 시나리오를 쓸 때 감독이나 다른 스텝이 어떻게 이 영화를 찍을지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영화를 찍는다는 개념에서 카메라가 어떤 것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적어주는 것은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할 일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고 독자가 계속 넘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찍느냐가 되기 전에 우리는 투자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에 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씬이나 시퀀스가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질지 결정하는 것이 작가의 일이 아니라 감독이나 촬영 감독, 편집자에게 뭘 하라고 말할 필요도 작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들에게 시각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본 감독과 스태프들이 시각적, 극적 행동을 생생하고 통찰력 있게 그려볼 수 있는 정보들을 주고 감성을 실어서 보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쓴 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의 무빙 방법이나 클로즈업, 부감으로, 아니면은 풀샷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시나리오 작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앵글 써주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롱숏, 클로즈숏, 다양한 줌, 펜과 달리에 대한 지시 등 다양한 카메라 앵글에 대한 지시로 원고지를 채우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시나리오 작가의 일은 감독에게 무엇을 찍을지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찍을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각신을 찍을지 특별히 써도 감독이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일은 원고를 쓰는 거죠. 감독의 일은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작가들이 글을 쓴 시나리오를 감독이 고치면 마음이 편하진 않죠. 스토리 자체를 막 고쳐가는 감독님들이 있다면. 왜냐하면 감독님들의 일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영상화하는 것에 있는데 스토리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작가가 감독에게 어떻게 찍을지를 정해준다면 감독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상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감독의 철학을 담는 건데 이 작가가 이것까지 나의 철학까지 건너온 것처럼 보이니까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화는 집단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매번 각 씬에 대해서 작가가 가서 감독님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영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영화 작업을 할 때, 제작할 때는 온갖 많은 이제 문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품 리스트, 씬 리스트, 촬영할 때는 일차표가 있고 콘티를 그려서 다 같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하는 집단적인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나리오 작가 또한 그 집단적인 작업에서 사용할 베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었을 때 유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 씬별로, 숏별로 쓰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숏은 행동의 기본 단위예요. 보통 한 줄에 하나의 숏을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숏은 카메라가 보는 것이죠. 내가 그냥 어떤 시나리오들은 뭉뚱그린 상황만 묘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작가들은 한 줄당 하나의 숏을 그립니다. 물론 그 숏을 그리되 이게 클로즈업인지 어느 쪽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카메라의 무빙을 쓰지 않고 그림을 정확하게 같이 그려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어떤 종류의 숏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른다 같은 씬에 대한 묘사를 쓰면 되는데 감독이 그러면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다른 숏을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다음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비슷한 그림을 그리도록 여러분들은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쓸 때 첫 번째 줄에는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씬 번호와 함께 장소. 이 책의 311페이지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외부 애리조나 사막, 낮, 타는 듯한 태양빛이 지구를 달군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첫 줄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낮 시간은 낮이고 장소는 애리조나의 사막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오전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특별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낮인가 밤인가만 적어줘요. 어떤 시나리오에선 어떤 이제 오전, 늦은 오후, 깊은 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해가 있는 시간인가 아닌가를 하면 이제 조명 감독님들이 보시고 이건 밝은 조명을 쳐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밤이구나 라는 정도만 구분해서 조명의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내가 너무 새벽녘의 느낌을 주고 싶다, 오전의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만 그런 이름을 쓰거든요. 해질녘, 새벽, 이른 아침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그 푸르르스름한 어스름을 표현하고 싶거나 붉은 노을을 표현하고 싶고 그게 조명으로 구현되어야 할 때 그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낮 아니면 밤으로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것은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묘사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인물의 생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보여질 것만 묘사하시면 됩니다. 인물에 대한 다양한 느낌이나 생각을 묘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짓하거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볼 수 없고 대화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것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시나리오를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독자에게 인물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은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물의 이름은 전체 페이지 앞이나 중간에 쓰게 되죠. 한국식 시나리오 배열은 앞에 쓰게 됩니다. 만일 특별한 육체적, 감정적 행동을 묘사하고 싶으면 괄호를 통해서 대사 앞에 괄호 지문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지른다, 눕는다, 화가 나서, 주저하며, 행복해하며, 슬퍼하며, 체념한 듯 이런 것들은 대사를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지 적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사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쓸 때 괄호 안에 여러 가지 무대 지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이 시드필드는 제거한다고 합니다.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
것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작가가 원하는 방법으로 배우가 연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플롯의 전개에서 있어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괄호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중요한 물건을 숨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사를 하면서 해야 될 행동이고, 그 숨긴 물건이 플롯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는 미국식에서는 헐리우드식 시나리오 쓰는 법에서는 페이지 가운데 행에서 쓰는데, 보통 한국식은 이름 옆에 쓰게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식 시나리오 쓰는 법을, 시나리오 배열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제작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헐리우드식 세로 배열을 해봤을 때 장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읽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열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아무리 내가 배열을 그렇게 해서 장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받았을 때 두꺼운 페이지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읽기가 버거워지고, 그런 읽기가 버거워진 시나리오는 보는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겠죠. 그럼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식 배열, 이름 옆에 대사가 쓰여지는 것으로 75페이지 정도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사는 인물이 말하는 것을 말하겠죠.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글로 표현되지 않는 신의 숨은 의미가 가끔 표현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사는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일을 진행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스토리에 대한 정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것은 플롯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죠. 인물의 캐릭터가 드러나게끔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책에는 나오지 않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일단 정보 위주로 대사를 쓰신 다음에 캐릭터 위주로 대사의 톤이나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조금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에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율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 책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전문적인 시나리오 형식. 일단 1번, 신의 제목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내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나타낸다. 그죠? 두 번째는 한 줄에 띄어서 인물과 장소, 그들의 행동이 묘사되도록 해야 된다. 인물과 장소에 대한 묘사는 간단하게 하고 행동 묘사는 몇 문장 이내로 써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이 위에 여백이 많을수록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쓰듯이, 여러분 레포트를 쓰듯이 모든 대사들을 그 문단이 끝날 때마다 점이 나올 때까지 막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듯이 나눠서 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백이 많을수록 읽기가 편하겠죠. 장수가 빨리 넘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장수가 빨리 넘어가면, 한 장이 빨리빨리 넘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이 잘 읽힌다는 느낌을 받겠죠.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글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빡빡하게 채워서 여러분 국어책에 나오는 소설처럼, 혹은 사회책이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지문들처럼 교과서처럼 그렇게 꽉꽉 채워서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이를 두고 쓰인 움직임은 카메라의 초점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한 장소지만 한 줄을 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행동이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물들이 그 장소 안에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한 줄이 들어갔을 때는 한 호흡을 건너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진 않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한 줄을 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등장하는 인물은 정확하게 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적어도 조형까지는 굵게 표현하시고 옆에 나이대랑 성별을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림을 통해서만 글로서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몇 살인지 어떤 성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물이 말할 때 인물의 대사는 일반적인 묘사와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인물의 대사를 쓰실 때는 지문과 한 줄 띄우시고 그 대사 부분을 가능한 한 다른 폰트 혹은 굵은 폰트로 바꿔서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지문과 대사를 그냥 언뜻 봤을 때도 구분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7번째, 인물이 말할 때에는 말할 때 상태는 말하는 인물의 이름 및 괄호 속에 써넣는 게 좋다. 단 괄호를 너무 남발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 인물이 말할 때 어떤 정서와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물 대사 앞에 괄호 지문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남발하시지 말고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쓸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플롯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만 괄호 안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대사는 가운데에 씁니다. 인물이 말하는 것에 묘사가 들렀어야 페이지 가운데 블록을 형성하도록 한다. 여러 줄의 대사는 행간 여백 없이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건 이제 미국 헐리우드식 그 배열 방법이고, 한국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름을 적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열을 맞춰서 대사들을 쓰시면 됩니다. 인물이 연이어서 여러 인물이 대사를 나눌 때 인물과 인물 간에는 사이를 주지 않고 붙여서 계속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지시는 연기자가 씬 안에서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어떤 종류의 반응이든 침묵이든 어떤 것이든 적을 수 있다. 음향이나 음향 효과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음향 및 음악 효과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의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음악을 쓰겠다라고 적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뭐 저작권의 문제나 이런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쾌한 음악이 흐르면서 침울한 음악이 흐르면서 뭐 이 정도의 묘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특정한 노래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고전 민요인 뭐 아리랑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는 스토리에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그런 걸 쓰면 좋겠지만, 그런 유의 음악 해서 어떤 이름을 적게 되면은 이야기 스토리 밖으로 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스토리 밖으로 시나리오 읽는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면 좋겠다는 음악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노라 존스의 노래 같은 것, 발라드를 들으면서 이런 건 되지만, 뭐 성시경의 발라드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성시경 읽다가 성시경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제작자들이죠. 제작자들이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초이스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컷에 씬의 마지막에 컷이나 디졸브, 하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는 점점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혹은 페이드 아웃 이런 것들을 써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매번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장면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쓰는 거고, 매 장면마다 뭐 컷을 한다, 페이드 아웃 한다 뭐 이런 걸 적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시나리오의 형식을 지키면서 써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말로만 들으니까 너무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나리오 형식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10쪽 정도의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베껴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에 그대로 적기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어가고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어떤 지문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은 앵글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숏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 숏에 담아야 될 이미지와 느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쓰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숏의 주제는 무엇인가?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나오면 빌인가 아니면은 뭐 아파트인가? 아파트 앞에 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빌이 이 숏의 주인공이라면은 아파트보다는 빌이 더 잘 보이도록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도록 해야 될 거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주제라면은 차에 대한 묘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흙탕물이 묻어 있는 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형식에 맞게끔 시나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만 가지고 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기법을 써놓지 않고 영화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시나리오의 언어로 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짧은 묘사를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멀리서 걸어오는 수진이라고 하면 풀샷이 떠오르시죠. 근데 걸어오는 수진의 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이 클로즈업 되는 게 떠오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전달할 수 있나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서 시나리오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나리오는 장르별로 사용하는 문장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쓰실 때 그 유사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한 2-3편 정도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문장력이 훨씬 영화적으로 좋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함께 봤고요.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다음 내용 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